자, 2025년 내년은요,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의 핵심 키워드가 트럼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제 이벤트들 또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 한국 경제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내년 한 해를 이제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스포츠 이벤트들도 있고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데, 그래도 여기저기서 나오는 게 그냥 트럼프 하나로 끝나는 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월 20일 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취임식 날짜가 결정돼 있잖아요. 따라서 1월 20일 내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월 20일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1월 달 FOMC도 있고, 그다음에 한은의 금리 결정 회의도 있고, 뭐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 되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도 상장 주식에 대한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도 이런 날짜들 잘 챙겨서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이벤트로 오사카에서 이제 2025년 세계 엑스포가 개최가 됩니다. 보통 엑스포는 좀 이제 길게 가을까지 갈 겁니다. 가을까지 4월 13일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13일 약 6개월 정도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엑스포가 진행되는데, 우리도 부산에서 엑스포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6월 달에는 캐나다에서 이제 G7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뭐 그런 부분들 이제 잘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요즘 들어서는 이제 기후에 관련된 그런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2025년 12월에는 파리협정, 벌써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년 전, 그러니까 오늘로 따지면 9년 전이지만 내년 기준, 내년 되면 딱 10년이 되는 거거든요. 파리 기후협정이 맺어진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글로벌 기상이변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구온난화, 기상이변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현재까지 해왔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을 추가로 더 해야 되는지,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과 상당히 조금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여전히 이러한 기후와 관련된 협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에이펙 정도, 아직 날짜가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에이펙 정상회의가 올해 이제 우리 경주에서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그런 경제 협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니까 이런 것도 잘 챙겨서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벤트 행사 많이 있는데 1월 20일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고, 내년 12월이 노벨상이잖아요. 노벨 평화상을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노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트럼프로 시작해서 트럼프로 끝나는 한 해가 될 거다, 뭐 이렇게 논평한 외신도 있을 텐데, 우리 대내적으로는 경주에서 에이펙 일정이 좀 확실히 나오면 전해드릴 텐데, 약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중요한 행사일 거다, 이 정도 이제 머리에다 두고 하나씩 가보도록 할 텐데, 역시 시작을 트럼프로 할까요?
아니면 네네. 뭐 어쩔 수 바로 없이 트럼프로 시작을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셨듯이 내년도는 트럼프로 시작해서 트럼프로 끝나는 것 한 같아요. 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1기 때처럼 내가 재선을 위해서 뭘 좀 인기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지 이런 방향성보다는 없죠.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보고 싶은 거는 그냥 다 하겠다. 이렇게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거기에 핵심이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예. 그리고 미국에 도움이 되는,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은 무엇이든 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정책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국내에 상당한 부담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관세 정책입니다. 지금 중국에 대해서 6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보편적 관세로 10에서 2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사실 우리나라도 예외가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최소 10% 많으면 20%까지 지금 이제 관세를 맞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사실 국내 산업 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여러 섹터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되겠지만 사실 자동차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또 그렇게 매기는지도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약속한 대로. 예. 네네. 일단은 공약은 그렇게 제시를 했으니까. 한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또는 이렇게 면제주는 뭐 이런 쪽으로 기대를 조금 가져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최악의 상황에 우리가 조금 대비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월에요. FOMC 회의가 있거든요. 지금 12월 FOMC 회의 때문에 우리가 안 그래도 힘들고 지금 원화 약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1월 FOMC 회의도 한 해 미국의 통화 정책, 금리 정책을 결정하게 되니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네네. 좀 주목이 많이 됩니다. 네, 일단 12월 달에 기본적으로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2월 달에 이어서 1월 달에도 한 번 더 기준금리를 인하해 줄 수 있을 것이냐, 뭐 여기에 대해 관심들이 조금 있으실 텐데 사실 1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은 거의 없어요. 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지표들을 보면 12월 달은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이 됐었고요. 예. 1월 달은 기준금리 지금 동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동결 가능성을 지금 90% 정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는 연준이 특별히 기준금리를 바꾸거나 뭐 이런 이제 액션을 취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떨어져 보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 12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단 말이에요. 내년도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이전까지는 4회 정도로 잡고 있었는데 내년도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2회로 줄이겠다라는 이런 이제 메시지를 내보냈단 말이에요. 이럼으로써 이제 글로벌 달러 강달러가 나왔죠. 환율에 있어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1,400원을 살짝 넘기는 선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얘기가 딱 나오고 나니까 바로 환율이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계속해서 1,450원을 넘어가고 있고 오늘도 아마 1,450원이 넘는 수준에서 아마 환율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이제 글로벌 달러 환율에 굉장히 큰 지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천천히 가져갈 거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 원달러 환율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지나치게 여기에 대해서 긴장을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은 게 네.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다가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제기를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 환율이 1,500원까지 올라가려면 사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사실상 중단되어야 우리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예 이제 더 이상의 인하는 없다. 예. 우린 여기서 멈춰버리겠다. 또는 심지어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올릴 수도 있다. 네. 이렇게 해야 사실은 1,500원 근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현재의 상황에서 연준이 그래도 내년에 2번은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기준금리가
그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지금보다 또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것은 변동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네. 구조적으로 1,500원 선에서 계속해서 머무를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내년 1월에는 우리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가 FOMC 회의보다 앞에 있거든요. 근데 이 1,450원대, 1,500원은 안 간다 쳐도 1,450원으로 금리 인하를 하기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내년 1월에 한국은행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높아진 환율은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에 굉장히 큰 부담 요소로 작용할 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에서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환율과 금리입니다. 이 두 가지. 근데 지금 환율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1,450원까지 올라와 있고 단기간에 이게 1,400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한국은행이 현재의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네. 높아져 있는 환율을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원화 약세가 더 심해지겠죠.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 환율이 1,460원, 70원 이렇게까지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뭐 긍정적인 요소 당연히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 조금 여기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원자재가 수입이 되고 이 원자재가 환율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점을 감안을 할 때 환율의 상승은 결국은 수입 물가의 상승 그리고 이것이 생산자 물가의 상승으로 연결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환율의 상승 자체가 인플레이션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렇죠. 조직이잖아요. 최고겠죠, 물가가. 일단 네. 물가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명인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상황만 놓고 보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 지금 1.9%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올해 경제 성장률도 2.2%였다가 지금 2.1%로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을 하면 사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결정을 해도 사실 시장은 당연한 결정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지만 네. 지금은 연준의 이런 통화정책 방향성의 변경으로 인해서 환율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지금 재차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네. 신중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 1,400원대라고 하면 아마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힘들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크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네네. 1월 7일부터요. 1월 10일까지 요즘에는 이 라스베가스에 열리는 CES가 전체 IT 행사에는 탑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개인화된 AI 이런 주제로 펼쳐지고 있다는데 여기에서 참 또 굉장히 많은 AI 관련한 신기술도 등장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까지 개발된 거의 최첨단 AI 기술들, 로봇과 관련된 기술들이 다 여기에 이제 전시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 800곳 정도가 지금 CES에서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사실 CES를 항상 가보면 항상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중국 기업들 간의 경쟁이 아주 치열한 그런 이제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800곳 정도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중국 기업들은 1,000곳 정도가 지금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 CES에서도 가장 이제 좋은 위치라고 불리는 그 센트럴홀,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그 참여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될 텐데 여기를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그 부전시관을 설치를 해서 첨단 기술들을 지금 이제 경연하는 그런 이제 그 기회로 삼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여전히 가전 분야에 있어서는 전 세계에서 여전히 최상위권을 누리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AI 관련한 테마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네. 이제 CES 2025가 펼쳐지게 되고요. 이 두 가지 이벤트와 이슈도 함께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 3월이 되면은 아마 주식 투자자분들 걱정이 많이 있을 텐데 공매도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좀 나름 불안하지만은 내년 11월이 되면 여러분 저희가 많이 전해드렸었죠. 세계 국채지수 편입에 실질적인 비중이 들어가니까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채권들 막 살 거란 말입니다. 네네. 집중하게 되는 공매도 재개, 또 세계 국채지수 편입 두 가지 이슈 한꺼번에 갈까요? 네네. 일단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걱정스러운 이렇게 시선을 많아요. 가지고 계실 예. 텐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공매도를 금지하면 마치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실제로 작년 11월 달에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전면 금지가 되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 1년 넘는 기간이 흘렀지만 사실 주가가 그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실증적이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서 그러면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거냐? 그럴 가능성도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공매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불법 행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그 대차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시스템들을 지금 순조롭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완성 근처까지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세밀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다.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거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WGBI 예. 여기 이제 내년 11월 달에 이제 가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마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가입이 되면 물론 이제 11월 달에 가입이 되는 거니까 본격적인 자금 유입은 11월 이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에도 약간 좀 세팅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네. 이 지수를 추정하는 네. 그런 펀드들이라는 게 11월 달에 가입이 되면 그러면 11월 달부터 편입을 시작해야지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지는 그렇죠. 않는단 말이에요. 네. 이미 11월 달에 가입이 되면 그럼 우리 미리 좀 들어가는 것도 괜찮겠구나 이렇게 볼 거기 때문에 사실 하반기가 시작되면 이미 자금 유입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매월 약 50억 달러 정도의 신규 자금 유입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는데 한 1년 정도 이렇게 신규 자금이 유입이 되게 되면 환율에 있어서는 약 5% 내외 정도 환율이 떨어지는 효과를 우리가 기대해 볼 네.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금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0.2에서 0.6%포인트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출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0.2에서 0.6%면 결코 그렇죠. 작은 금액이 네네. 아니거든요. 네. 기업의 입장에서 봐도 이것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WGBI 가입은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 금리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 채권을 사려고 막 들어오니까 채권 가격은 높아지고 금리는 떨어지니까 돌아서 나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는 효과도 나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효과도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에 마이너스 적용되는 통장 금리, 네.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금리 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습니다. 박사님 또 올 한 해 밸류업이 시작이 됐고 참 상반기엔 좋았는데 하반기엔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자, 밸류업 내년에도 계속될 것 같고 지금 오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3천억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도 곧 집행할 거다.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할 거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밸류업 이슈, 이번에 2차 밸류업 펀드 이야기 좀 해주시고 네네. 내년 한 해 밸류업 효과까지도 함께 볼까요? 네, 일단 밸류업은 사실 장기성 프로젝트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2월, 3월부터 본격적으로 밸류업이 시작이 됐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장기에 걸쳐서 계속해서 꾸준한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일관성 있게 진행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3천억 원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가 지금 이제 곧 이제 집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조성 약정은 이미 체결이 완료됐기 때문에 아마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내 증시에서 그 투자자들이 자꾸 해외로 이탈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조금 완화를 시키고 국내 증시에 최소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밸류업. 일관성 있게 밸류업 정책들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밑바탕,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3천억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국에서도 시장 안정성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밸류업도 끝까지 추진한다라는 거 확인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중국 쪽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중국 양회에 있겠고 내년 연말이 되면 또 경제 공작회의 있겠고요. 지금 우리가 트럼프 하지만 중국의 경기 부양도 좀 봐야 되잖아요. 우리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 중국은 적극적인 그리고 강력한 수준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겠다. 지금 지난 9월 그리고 12월 달에 또 한 번 그 방향성을 확인을 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형태의 그리고 적극적인 통화 완화 수준의 그런 이제 경기 부양책을 내놓겠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수치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는 내년 3월에 있는 양회에서 아마 발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중국 정부가 현재의 상황, 현재의 중국 경제 상황이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다라는 거에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강력한 수준의 경기 부양책을 내겠다. 그리고 통화 정책도 긴축적인 방향성이 아니라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예. 사용하겠다. 뭐 이런 이제 뭐 발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내년 3월 양회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경기 부양책이 나올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의 기대에 충분히 부합되는 수준의 경기 부양책들이 나오고 통화 완화 정책들이 나온다면 그러면 시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환호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조금 신중하게 하셔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겠다고 그 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기 부양책이 실제로 의도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 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60%의 관세를 지금 천명하고 있거든요. 물론 실제로 60%가 부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0%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한다는 얘기는 중국의 수출 기업들은 다 중국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완전히 막혀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들이 사실 중국의 경기 부양 체계에 의해서 어느 정도 상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내년에 있을 경제 이벤트들 한번 빠르게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